예, 안녕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이 와중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뭐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감동받았습니다. 대단한 분들에게 예, 대표님과 시켜온 분들이 예. 근데 우리, 그, 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백 선생님이 소통을 할 때만 해도, 무슨 대천, 뭐, 하나 리조트, 8호선, 어쩌면 이렇게 서해 바다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냥 그 생각에 엉겁결에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서울시청에서 딱 출발을 하면서 서울 빠져나올 때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서해에서 고속도로가 제가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실수인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돌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사고가 왜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대충 좀 감을 잡았어요. 어쨌든 나중에 공부 다 끝나시고 안전 운전하시서 서울에 잘 오시기 바랍니다. 또 뭐 지역에 계신 분은 또 그쪽으로 가시겠지만, 제가 요청받은 거는 뭐 CES 2022 이야기를 좀 해달라. 거기서 어떤 뭐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이런 쪽 이렇게 좀 이야기를 조금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하셔서, 뭐 벌써 1월 초에 끝난 일입니다. 1월 초에. 그러면 이제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한 3, 4개월 지나면 한국에서는 그냥 잊어먹거든요. 이미 그냥 몇 년 전에 일처럼 잊어먹기 일수인데, 제가 좀 속을 놀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ES 2022를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 매년 열리는 이런 CES라는 게, 뭐 CES라는 게 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전이죠. 가전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소비자 전자제품으로 출발하는데, 그래서 매년 뭐 미디어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왜냐하면 또그 주최하는 미국의 그 CTA라는 이그 주최 측 입장에서는 그건 큰 비즈니스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이제 어르렁거리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자산을 많이 시켜줬어요. 굉장히 대거 이렇게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CES의 C가 컨슈머가 아니라 차이나인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폼이 풀었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중국제가 급격히 이렇게 안 옵니다. 그냥 뭐 부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MWC라고 이제 유럽 쪽에서 열리는, 이제 거기는 모바일 월드 이렇게 컨그레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 쪽이죠. 통신 쪽. 작년에는 이쪽이 지금 거의 작년에 행사를 치르지를 못하면 자원자식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쪽도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이제 글로벌 통신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2월 말에 열었어요. 여니까 역시 그쪽은 여전히 중국세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중국 기업들이 대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 가면 C에서는 미국 중심의 어떤 그 기술의 어떤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걸로 가게 되고, MWC는 또 상하이에서도 열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MWC는 중국 자본에 이렇게 자본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차이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동쪽 서쪽 이렇게 양대 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유럽하고 차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또 굉장히 또 경제 관계가,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저렇게 중국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저기 옛날에 미소가 싸울 때하고는 이미 둘이 너무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얽혀 있어서 못 됩니다. 그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는 여전히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에 싸우든 말든 기업은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향후 이 미국과 중국이 한 100년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20세기 이렇게 보면 20세기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게
1차 세계대전 중에 탄생을 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중에 탄생을 했고 거의 80년대 가서 이렇게 문을 닫았으니까 그 100년 간 겁니다. 소련이 100년 간 거예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중국은 그 당시 소련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이즈라든지 그 내용으로 보면 훨씬 튼튼하거든요. 뭐 인구도 뭐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100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싸웠다가 손을 내밀었다가 싸웠다가 손을 내밀었다가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냉온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0년 갈 거예요. 이게 뭐 앵글로 잭슨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또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 본토에서 미국이나 식민지로 이렇게 그 국제 질서의 키를 패권을 넘겨주는데 그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거의 1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가 굉장히 지도적 위치에 있다가 보다 도전자한테 지도적 위치를 내주는 게 100년 걸려요. 100년. 한 세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전을 준비해요. 장기전은. 아, 제가 이쪽에 있을까요? 원래 제가 한쪽에 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저 고정된 장소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냥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아마 앞쪽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이런 뭐 그건 다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상태는요. 언론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론의 용어고요. 이거는 정확한 아카데믹한 용어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평생을 불확실성만 연구한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고 캄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리스크, 그 다음에 앰비규어티, 그 다음에 트루 언서턴티. 리스크는 확률 분포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최적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확률 분포가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얼마나 최적화가 되죠. 그래서 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불확실성을 치면 알려진 불확실성, 알려진 불확실성. 앰비규어티를 가게 되면 이때부터 측정이 좀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저 정도 개념을 가면 이제 퍼지 개념도 들어오고 약간 케이오스 개념도 들어오고 이제 정량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하다가 그로 언서센트 가보면 저거는 진짜 전 불확실성, 진짜 불확실성, 완전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지금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태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거의 트루 언서센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캄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은행이든 기업이든 지금 1개월 앞을 못 내다봅니다. 지금 은행 금융기관도 3개월 앞을 못 내다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전전긍긍하는 거죠. 기업을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일단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앞쪽에 가셔서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그냥 이 워드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이 자체는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그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ES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미중 충돌이 2018년에 시작됐거든요. 수면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언제 시작됐죠? 2019년 말 12월에서 20년 그러니까 19년 말에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 게 20년이고 21년이고 지금 왔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기간, 이 기간 동안 기업가 앙트르프레너십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업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굉장히 주목할 때문에. 아니 도대체 뭔가 저게 이런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코로나 와중에서 무슨 창업이 저렇게 일어나는가 전 세계적으로. 물론 한 가지 단서는 있어요. 돈이 억수로 풀렸으니까. 그게 단순히 돈 풀린 것만 가지고 창업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불평등도가 굉장히 커졌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평등은 죽고 사는 게 운명이 엇갈리는 것만큼 불평등이 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불평등이 커졌는데 저 불평등이 사람들한테 이걸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판사판, 올로와 나징.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
한번 해보고 죽자. 앙트르프러너십은 앙트르프러너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앙트르프러너십이 아니고 서바이벌 베이스, 생존, 리세스티, 절박성.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감, 절박성, 생존 이렇게 깔린 앙트르프러너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 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우리가 뚫고 나갈 앞으로의 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익스펙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반영된 게 CES 2022이고 또 그 전에 CES 2021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 테마를 보면 오전에 코로나 전에 있는 테마나 코로나 이후의 테마나 달라진 거 크게 없어요. 그런데 절박성이 달라진 거예요. 절박성. 위기감이 달라진 거예요. 절박성과 위기감이 이렇게 막 더해지면 우리가 똑같은 기술 핵심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이게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넘어가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뭐 AI든 로봇이든 모빌리티든 5G든 헬스케어든 메타버스든 블록체인이든 NFT든 우리 지금 스페이스든 뭐 스타트업 사실은 이게 다시의 메인 테마예요. 근데 왜 되게 팬데믹 기간 동안 유독 저렇게 주목을 받을까?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결국 서바이벌 문제.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책이 우리가 CES 2022가 열리고 끝나고 3일 만에 나온 책이거든요. 한국경제신문의 베테랑 기자들이 밤을 새워서 만든 책인데 완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책이 없어서 못 팔던데 지금도 사실 베스트셀러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저게 왜 팔려나갔을까요? 저런 책이. 그 전에 CES 계속 열렸는데 왜 저 책이 올해 유독 저렇게 많이 팔려나갔어요? 위기감 때문입니다. 생존, 절박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몇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올해 이게 CEO 상징 장면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소니 모빌리티가 앞으로 소니를 대표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소니는 옛날에 전자를 한때 날리고 지금은 게임이다, 컨텐츠다 이러는데 무슨 또 소니 모빌리티. 자동차는 작은 집이잖아요. 자동차는 걸어다니는 컴퓨터가 됩니다. 자동차는 내 생활의 라이프의 플랫폼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냥 바퀴 위에 굴러다니는 서버, 컴퓨팅 뭐 이렇게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건가, 그 안에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엔터테인먼트 막 이렇게 다 막 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니가 저렇게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이에요. 소니 모빌리티가. 그 외에 뭐 이제 AI 아바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지금 시대 식량 안보, 그러니까 올해 참 재밌는 식량 안보는 우리가 지금 이런 농축산에서 이 전통적인 개념의 식량을 대체하는 게 커가지고 두 개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배체육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종 아티피셜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농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거. 왜냐면 이 자체가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뭐 대체육 이야기는 뭐 옛날부터 쭉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셀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클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 이 부분이 올해 굉장히 조금 그 두 가지 대안이 다 이제 약간 본궤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좀 특별했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거는 로봇이 지난 코로나 2년이 엄청난 실험 무대였어요. 모멘텀을 제공해주고. 특히 딜리버리 분야. 딜리버리. 우리가 라스트 원마일이라 그러잖아요. 라스트 원마일. 파킹장, 여러분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딜리버리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험을 해제키니까 로봇이 그냥 점프를 해버렸죠. 점프를.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또 재밌는 현상을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AI는 고전에 CES 뭐 2019 뭐 2020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AI 시대가 온다. 뭐 AI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CES에서는 AI는 이제 물과 공기를 바뀌어. 물과 공기. 그러니까 AI가 안 들어간다 할 수 없는 거예요. AI는 이제 인프라가 된 거예요. 인프라가. 전기가 된 거예요. 전기가.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하느냐 하는 쪽으로 급속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이 코로나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술 발전 측면에서 보면 위장된 축복이에요. 블레싱 인 스카이스. 그 비극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참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다. 이제 계속 보십시오. 지금 뭐 UAM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출근하는 거 이제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이거 지금 현실이 참 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한국 기업들 현대자동차든 뭐 하나든 다 속속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미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우버 우리 자꾸 이제 우버 택시 이미 미국 쪽에서 우버 에어가 그냥 굉장히 칸만 워드로 바뀌고 있거든요. 우버 에어라는 우버 UAM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쫙 수직으로 이착륙 하고 이렇게 쫙 태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 근거리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버 에어가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이미 새로운 표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그걸 다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 아닌 거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피지컬 사이즈가 다 바뀌는 우리 집이 메타버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 식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로소 우주가 CES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전에는 우주가 CES 밖에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CES하게 가전에서 출발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막 뛰어들면서 모바일 전시장으로 바뀌더니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차이나 쇼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더니 우주가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기술의 전체적인 총화 필요로 하잖아요. 다 필요하고 또 우주가 역으로 또 백워드로 그쪽에 또 임팩트를 미치고 이제 우주가 우리 라이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라이프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주가 들어왔다는 거는 우주가 우리 라이프 속으로 들어왔다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렇게 많이 바뀐 거고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루나 테라 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 소용돌이가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까.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이런 버블이 일어난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밸류를 못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금융시장의 실물 경제의 밸류를 그대로 정직하게 반영해 주는 게 좋은데 이 갭이 굉장히 벌어지는 걸 우리가 버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은 뭘 레퍼런스로 해서 버블이냐 아니냐 판단할 거냐 이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면 여러분 가상화폐의 그 밸류 가치의 버블을 따지는 레퍼런스 기준은 뭐가 될까? 그걸 블록체인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세계 또는 뭐 가상 세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경제활동의 그 규모,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밸류를 부여할 것인가, 그거하고 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 하늘에 붕뜬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리스키하게 보이는 거는 그걸 떠받쳐주는 그 디지털 에코노미 월드의 그 밸류가 뚜렷하게 이렇게 그거하고 이렇게 커플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제 거기서 괴리가 생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디지털 세계 안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고 무역이 일어나고 막 게임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버의 일정한 부분을 내가 사야 된다. 그 어떤 디지털 랜드의 일정한 부분을 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리얼 월드 부동산 투자하는 것때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가 못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막 이 디지털 버전의 여러 가지 뭐 어떤 음악이든 뭐 이런 뭐 이런 그림이든 그게 NFT라는 게 고유번호거든요. 고유번호. 그런 게 고유번호가 부여된다는 거는 복제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복제의 리스크를 줄이니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기에 밸류가 굉장히 탄탄하게 떠받쳐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가 이제 그런 경제 활동하고 커플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버블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지금 리스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CES 2022에서는 저 블록체인이 한번 나왔다가 속으로 들었다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블록체인은 메타버스하고 결합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 without 블록체인이 있고 메타버스 with 블록체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메타버스 with 블록체인하고 저기 NFT가 붙으면서 뭔가 이제 어떤 새로운 패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고요. 뭐 나머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웰컴 투 투마로우 포스트 모바일 시대 무엇이 주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20세기에 뭐 PC, 인터넷 이렇게 하면서 왜 21세기에 와가지고 모바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생활로 왜 이어졌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모바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바일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클라우드가 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클라우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클라우드가 나오니까 거기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렇게 쌓이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가니까 그게 어떤 컴퓨팅 파워하고 그동안의 어떤 알고리즘의 진화, 딥러닝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결부되면서 AI 레볼루션이 일어난 거거든요. AI 레볼루션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봇 연구하던 부분이 그거하고 또 결합이 되면서 또 점프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필연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과정들이 보면 모바일 다음은 도대체 누가 주도할 것인가? 모바일 다음. 모바일 시대에 이게 주도했는데 이 다음은 도대체 무엇이 주도할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뭐 지금 AI, 로봇, 메타버스 이렇게 커플링 되면서 뭔가 이제 저기서 저 셋 중에 또 아니면 저게 뭐 파틀리 이렇게 부분 결합이 돼서 뭔가가 지금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그 AR, VR 관련해서 우리의 집이 디바이스 있잖아요, 그죠? 뭐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간에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디바이스가 만약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런 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한테 엄청난 밸류를 가져다 주면 이걸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번 CES에서 보여준 거고요. 코로나 전과 후, 그 다음 한국 CES의 한국 CEO들, 국내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거기 가서는 막 저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 CEO들을 보면 우리나라 CEO들도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법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걸 아실 수가 있고 트렌드 여기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거 보시면 되고 그 트렌드 뭐 이 부분도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대충 설명했고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헬스케어 있잖아요. 헬스케어는 원래 CES의 메인 테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키노 스피치는 항상 보면 전자 쪽을 대표하거나 모바일 쪽을 대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키노 스피치를 했는데 올해는 갱천 동지아들이 헬스케어 쪽에 바이오 의료 쪽에 사람이 키노 스피치를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저기 한번 보면 탈중앙화 민주화 헬스케어의 미래를 제시하겠다. 로버트, 포드, 에버트 회장인데 에버트가 바이오 헬스 쪽의 기업이거든요. 아니 헬스케어 앞으로 오르는 헬스케어의 키워드가 탈중앙화 민주화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탈중앙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누군가 중앙에 병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병원에 의사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이 환자가 돼서 그 의사한테 이렇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중앙의 거점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안 가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어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탈중앙이에요. 탈중앙. 그래서 이게 여기서 디지털 케어, 원격 케어가 등장하는 거죠. 왜 이게 그걸 누가 가능하게 했죠? 코로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그전에 국가마다 어느 정도 뭐 이런 원격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 선진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 막 이랬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하게 만들었어요. 직접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더 하게 만들었고 이거 백투더 패스트 안 됩니다. 각오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들도 자기가 지금 했거든. 코로나 2, 3년 동안 하니까 자기네들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뛰들고 반대를 지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바뀔 겁니다. 그게 지금 탈중앙하고요. 민주화라는 건 뭐냐면은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은 누가 하죠?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환자인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의료기기를 우리 마음대로 씁니까? 우리가 치료가 피 뽑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가고 있죠? 우리 의료 진단기기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가 갖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우리가 갖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현장에서 피 뽑고 내가 진단하고
의료기기나 사용에 대한 결정. 그게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헬스케어의 방향이 탈중앙화 민주화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왜 이러냐 하면은 헬스케어뿐만 아니고 모든 신산업이 지금 저쪽으로 가고 탈중앙화 민주화. 그러면 저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나라가 또는 그 나라 정부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거나 민주화가 덜 된 나라는 신산업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도 탈중앙화 민주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업의 방향이 탈중앙화 민주화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지금 막 메타버스든 블록체인, NFT 다 탈중앙화입니다. 다 민주화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지금 애널리스트, 이렇게 돈에 밝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MWC가 참 재밌는 게 아까 C에서는 제가 소비자 가전이라고 말씀드렸고 MWC는 통신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두 쇼가 미국과 유럽의 두 쇼가 다른 테마가 똑같습니다. 통신에서 다룬 테마하고 C에서 다룬 테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가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지금 가는 방향이 다 공통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미중 충돌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때린 이유가 뭐 이유는 안 가집니다. 미국이 화웨이만한 통신 장비 회사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미국 통신 장비 그러면 미국이었죠. 다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었어요. 없어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화웨이에 대항할 기업을 키운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택한 방법. 통신 장비 회사들은 그냥 갑이 아니라 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얼로. 통신 장비 회사들이 갑이잖아요. 갑. 에릭슨, 노키아, 하웨이, 한국에도 삼성전자가 좀 하고. 이 갑을 얼로 떨어뜨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큰 소리 못 치게. 그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였죠? 지금 우리 통신 장비에 대한 의존을 굉장히 결정적으로 낮추면서 그냥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버립니다. 오렌지라는 게 그거예요. 오픈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무선 접속망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키를 미국이 지게 돼요. 지금의 통신 표준은 유럽 표준이잖아요. 유럽 표준. 그래서 지금 미국이 판을 그냥 엎어버리겠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세히 보세요. 미국의 나라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자기가 불리해지면 판을 엎어버립니다. 그냥 판을. 그러니까 패권 국가죠. 강대국이죠.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 가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을 엎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대전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냥 한 가지만. 대전환이 있으면 소전환도 있겠죠. 대전환은 빅 체인지고 소전환은 스몰 체인지인데요. 스몰 체인지는 컨티뉴티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컨티뉴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전환 빅 체인지가 하면 디스컨티뉴티, 불연속이 생깁니다. 지금 곳곳에서 불연속성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미 과거에 있는 우리의 강점이 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짐이 된다. 이게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고전에 있는 내 강점이 여전히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시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평상시에는 이 기업들이 왜 망하는지 가만히 보면 그 기업의 약점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엄청난 변화의 시기 오면 그것들이 기업이 엄청나게 망하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 왜 망하는지 분석해 보면 그 기업이 가진 강점 때문에 망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지금 시대의 기업들이 무너지는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부터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점을 누가 시켜버립니까? 엄청나게 미련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 강점 때문에 그냥 발목이 잡혀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전환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걸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CS2022는 모든 기업들이 변신입니다. 변신 그냥. 변신. 원래 자본주의가 변신이거든요. 캐피탈리즘은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CS고 거기에 전시한 사람들이 올해 나는 이렇게 바뀐 거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또 내년에 이렇게 바뀔 거다 하는 계속 변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아까 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야성적 충동이 필요한 사람. 야성적 충동.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야성적 충동이 그래서 정부가 해줘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기업에 있어서 네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이런 크라이시스에서 정부도 답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기획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시오. 그 중에 누군가가 정말 출구를 찾고 살아남으면 그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모든 국가, 모든 기업, 개인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을. 왜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 이걸 써놨죠. 디벨롭먼트라는 말하고 에볼루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디벨롭먼트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에볼루션은 길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를 비교하면 디벨롭먼트는 일본은 후지산이에요. 후지산. 후지산은 여러분들이 후지산 주변에 360도 어디에서 올라가든 정상에서 다 만나잖아요. 정상이 하나니까. 근데 에볼루션은 뭐냐면 알프스산이에요. 알프스산. 산 꼭대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밑에서 보면 어느 꼭대기가 제일 높은지 몰라요.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어느 그냥 한 봉우리 올라가는데 그게 전체 정상 중에 제일 낮은 정상이면 그냥 그게 자기 운명의 끝이야. 네.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어느 정상이 높을지 서치를 해야 돼. 탐색. 생착고 돼야 돼. 그래서 막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 실패. 이걸 많이 한 나라가 굉장히 저렇게 대전환이 오면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변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냥 다 같이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한테 던져진 숙제인데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아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발효의 시대라는 거죠. 뉴 이어로 퍼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발효의 시대. 그러니까 이미 발효가 됐어. 우리가 거기서 조금씩 막 맛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예 그건 다 끝난 거고 새로운 발효의 시대로 가는 거죠. 리세팅이죠. 리세팅.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기간 때 많이 죽어요. 개인이고 기업이고 심지어 국가조차도 많이 죽어요. 여러분들은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술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이야기. 기술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이야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기업이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수명이 계속 단축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걸 봐야 되거든요. 저걸.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이야기고요. 이거 다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부도 답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답을 몰라요. 모두가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런 위기 상황 올수록 누군가 날 따라라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모두가 그냥 각자의 그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그냥 듬뿍 줘야 돼. 듬뿍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아주 개차 같은 애가 또는 개차 같은 기업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출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이런 혁신 성장 그런데 마치 뒤에 성장자 보이 혁신은 성장이고 분배나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안 쓴다 생각하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핵심이 일어나면 성장도 하지만 분배도 다 바꿉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위아래를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것도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혁명 때 그 중세시대에 우리가 천년을 지긋지긋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세시대 때 불평등은 어떤 불평등이냐 하면요. 자기가 한번 탁 태어났는데 자기 딱 보니까 아버지가 농노예요. 그럼 천년의 세월을 농노로만 살다 죽어야 돼요. 그냥 나다 손손 대대로. 그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산업혁명이라든지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 중은 이동성이 생긴 거예요. 이동성. 나도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 때 보면 정말 학교 근처에도 안 갔는데 기술 하나 가지고 불을 거머쥔 사람들이 속출해 있었어. 우리 그 교과서에서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산업혁명 그러면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 막 이렇게 가르치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는 아니지만 제임스 와트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전기기관 다음에 전기기관 차가 나왔죠. 스티븐슨이라는 사람. 그 스티븐슨은 영국 사람인데도요. 영어를 못 읽어요. 문명이 문명. 뭐 말은 하겠죠. 학교 근처도 못 갔어요. 근데 기술 하나로 일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 스티븐슨 같은 사람이 수트에 나온 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기술혁명, 새로운 산업혁명 오면 부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와장창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신호예요. 오히려 그 비기득권 세력들이 새로운 기술혁명 산업이 있다면 와장창 망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는 기술혁명, 산업혁명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성장도 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불평등도 한번 뒤엎어야 지속하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자본주의는 성장, 자본주의는 불평등 체제 뭐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그 불평등을 깰 수도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 가르치면 훨씬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텐데 그런 건 좀 아쉬운 대목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건 다 넘어가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기에 떼거리 혁명론, 떼거리 번영론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요. 우리가 대전환이 온다고 해서 엄청난 빅 프로젝트를 하면 뭐 터질 것 같죠. 세상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스몰 프로젝트들이 스몰 이노베이션을 막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그 스몰 이노베이션이 우리도 모르게 막 커플링이 돼가지고 빅 이노베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에드먼드 펠퍼스가 주장한 떼거리 혁명이에요. 떼거리 혁명. 미쳐서의 혁명. 어떤 대학, 어떤 연구실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에 결합이 되면서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전환이다, 엄청난 위기시다라고 해서 정부가 국가 예산을 붙어서 뭐 빅 프로젝트 하나 하면 뭐가 뻥 터질 것 같죠. 그럼 환상이죠, 환상. 환상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창의성이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아웃풋을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이몰 전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몰 창발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개인 한 분의 아웃풋이 나중에 전체로 보면 그걸 단순 서메이션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아웃풋이 생기는 걸 이몰 전술이라고 해요. 지금 그런 시대.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커플도 됐을 때 뭐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우수기술 센터라고 지금 한 분 한 분 그 조직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내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